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맑아졌지만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아마 바다 쪽 상황은 더 심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인물이 제주에 오게 된 날도 아마 이런 비슷한 날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제주를 세계에 처음 알린 인물 핸드릭 하멜, 그리고 그가 남긴 하멜 표류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포착한 하멜을 기념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하멜 기념사업회 최은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세대학교 권창희 교수고요. 지금 제주국제협의회 부의사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기에 근무하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농산물 및 자원식물, 자생식물이라든가 약용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653년 여름, 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인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우리 배는 강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생사를 건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36명만이 낯선 섬의 해안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천여 명의 무장을 한 군사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땅에 납작 엎드린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자, 핸드릭 하멜 하면 네. 제주에 표류한 인물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네네. 인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핸드릭 하멜은 1653년 바타비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나가사키 대지마까지 오는 무역 상선을 타고 왔던 선원이자 그 배의 항해 기록을 적는 그런 서기관이나 지금의 서기직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올해가 그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착한 지가 370주년? 3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370주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해서 표착이 된 건가요? 그 일본으로 향해 가던 중에 원래는 뭐 제주에는 들러서 가는 길이 없었지만 보통 대만을 거쳐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상선인데 대만해쯤에 도착했을 때 이제 폭풍우가 불어서 이제 저희 제주도 남쪽에 표착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타비아라는 인도네시아의 그 네덜란드에 동인도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동인도 회사를 출발을 해서 대만을 거쳐서 나가사키까지 가는 그런 목적지인데 이제 나가사키를 가기 위한 이제 타이완을 거치는 지점에서 태풍을 만나서 제주에 포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정확히 제주에 어디에 표착이 지금 제주도의 정확한 포착지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한데요. 그 당시 뭐 지역록 기록에 의하면 대정현에 포착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대정현, 예. 그 당시엔 현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배가 스페르베르호였고 네. 대만을 건너서 이제 대지마로 가다가 네네. 이제 제주로 불시착하게 그렇죠. 네네네. 그쵸. 된 거네요. 맞아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일본과 네덜란드가 굉장히 먼 거리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왜 그들은 일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교수님?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정세와 그 환경이 좀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그다음에 네덜란드가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교역의 어떤 경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네덜란드가 이렇게 그 후추라든가 향신료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무역의 어떤 그 중심적인 어떤 그 축을 갖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같은 그 강국을 이제 그 거점 교역
거점을 일단 퇴출시키고 인도네시아의 그 어떤 교육의 거점을 만드는 것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해변 국가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게 또 목적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크라든가 이런 중요한 향신료 이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후추나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다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인도네시아의 하나 거점으로서 지역을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래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 이렇게 제주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제주 사람들 보고 이 하멜 일행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뭐 그게 기록에 또 예, 예. 남아 있나요? 이 책에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섬에 불시착하게 표착하게 되었는데 어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위도를 측정해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말하는 이제 제주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멜은 그 당시에 동양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와서 생활을 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한 다음에 배를 타게 돼서 타이베이 대만까지 온 다음에 한국 제주도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아는 동양인들은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중국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봤을 땐 본인이 이제 잡혀서 취조를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인을 보고 묘사하는 게 되게 너무 단순했어요. 중국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중국 사람과 비슷한 의상을 입었다라는 한 줄하고 그다음에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썼다라는 그 두 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김새라든가 그런 걸 자세하게 기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단순히 생김새, 뭐 우리가 얘기하면 키가 어떻다라든가 뭐 피부색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중국 의상 입고 말총 모자를 썼다라는 거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제주 목사가 이원진 목사였는데요. 이원진 목사 눈에 보인 네덜란드인들은 틀렸어요. 그래서 장계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눈이 파랗고 코가 높고 그다음에 뭐 머리가 노랗고 수염이 짧습니다. 그다음에 뭐 의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써서 이 연륜에 의해서 표현법이 틀린 건지 아니면 하멜이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 차이점만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멜이 표현하는 조선인들은 갓을 쓴 사람들 단순하게 표현을 했고. 어.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돼 있었던 것 이원지 같습니다. 목사가 하멜 일행을 보고 묘사한 부분은 굉장히 세세하고. 그렇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멜은 온전히 일본에 가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에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원진 목사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정에 올리려면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죠. 가능한 자세하게 올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원진 목사는 그 전에 동네 목사로, 동네 부사로 근무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들리는 얘기도 있었고 본인이 처음으로 이제 네덜란드인들을 보다 보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자세히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언어가 달랐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됐을까 싶기도 한데 소통이 됐을까요? 벨테브레라는 그 이미 와 있는 네덜란드인이 이제 내려와서 박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내려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했겠죠. 그 박연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박연 같은 경우는 이 하멜이 표착하기 거의 한 20여 년 전에 똑같은 이런 코스로 지금 대지마까지 가던 그런 그 무역선을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표류가 된 건 아니고 가는 도중에 이제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하러 이제 그 주변을 다니다가 섬이 보여서 그때도 똑같이 제주도 근처에 잠시 정차를 한 거죠. 그래서 물을 구하러 그 배에서 혼자 이제 물을 구하러 육지로 들어왔다가 발견이 돼서 잡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책상 외국인을 돌려보내지 않는 조선의 그런 저기가 있었어서 그 사람이 혼자 이제 먼저 들어왔는데 결국 그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거죠. 고향을 조선인으로 산 거예요? 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귀화해서 산 아마 외국인 그 유럽에 있는 그 외국인 중에는 첫 번째 귀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통역하러 제주에 왔고 네, 박연이라는 사람도
너무 오래 전에 왔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아, 다 그래서 까먹었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하멜을 만나러 왔을 때 처음에는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우리 고향 사람이었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사람인 걸 서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어쨌든 조금이나마 소통은 됐을 거고. 네, 이제 그 당시의 정책으로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잘 돌려보낼 수 없으니 여기에 남아 있는 걸로 얘기가 돼서 이제 계속 머물렀던 거죠, 그 당시에. 예. Het Hof geeft u geen toestemming naar Nagasaki te vertrekken. Het spijt me zeer. Ja, maar Livon G had het ons beloofd. Hij zou naar Seoul gaan, naar het Hof, om te vragen of wij naar Japan mochten vertrekken. Maar jammer genoeg bent u geen vrije vogel die ongehinderd weg kan vliegen. Er is geen andere mogelijkheid. Jij zit hier al 26 jaar. Is dat het laatste besluit van de koning? Ja, nog nimmer heeft hier een buitenlandse schipbreukeling Korea kunnen verlaten. Ik kan er echt niets aan doen. 그 어떻게 보면 박연 만났을 때만 해도 뭔가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 의사소통이 될 것 같으니까. 그쵸. 근데 의사소통이 되고 나서 뜻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절망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절망이 된 거죠. 이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어디 다른데 만약에 반대로 해서 그렇게 표착을 했다고 치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서양인 뭐 이런 마을에 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돌아가기 위한 많은 방법을 강구했을 것 같습니다. 유원진 목사가 뭐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편한 건 아니지만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신임 목사가 오면서 대우가 이제 틀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생활을 계속 버티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교대로 이렇게 6시간 이제 이렇게 시간씩 외출을 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주인인지 모르는 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배를 타고 도주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조선식 배에 대해서 익숙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배로 탈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돛대라든가 그게 풀어지고 바다에 넘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고요. 그걸 보고 이제 제주 어민들이 추격을 한 거예요. 추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뺏어서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배는 이미 이제 물이 좀 차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붙잡혀서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와가지고는 이제 곤장 25개씩을 맞고 한 달 동안 해역을 누워 있는. 당했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차 탈출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조정에 올리니까 잡아 올려라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정을 아련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효정이 이제 호패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머물 곳을 주는데 처음에 머물 곳이 없다 보니까는 그 이제 중국 역관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빌려서 살게 해주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효종의 그 북벌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벌 정책의 그 내용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북벌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무기가 필요했던 건데 마침 해석되는 것은 그 상황을 보면은 호위대에다가 편성시켰잖아요. 그래서 무기에 대한 제조시라든가 사격수라든가 다양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서 이제 호위병으로 이제 하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준 거죠. 근데 이제 54년 8월 달에 청나라 사신이 중국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병자호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삼전도 구력을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가끔씩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라든가 그다음에 조공을 받으러 오게 되는 거예요. 잠시도. 그렇죠. 네. 예,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중국으로 보냈어야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박연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라고 하면 박연은 이제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일본에서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8월 달에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신이 오니까 이 35명을 남한산성에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택연금을 시키고 이제 청나라 사신은 자기 업무를 받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조선보다는 청나라가 더 센 나라인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2명이라는 핸드릭 얀스라는 사람과 핸드릭 얀스 보스라는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은데 이름이 똑같아 보니까 이제 핸드릭 얀스 본스라는 사람은 포수였대요. 그래서 그 포스란 말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스라는 말이 덧붙여서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못 나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워서 땔감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땔감을 좀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신이 지나가는 길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사신이 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닥쳐가지고 말을 고삐를 잡고 이제 조선 옷을 입었는데 조선 옷을 벗고 자기 이제 네덜란드 전통 의상을 밝히면서 나는 네덜란드인이다. 나를 네덜란드로 보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줄을 잘못 잡았죠, 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청나라 사신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오라라고 해라. 라고 하니까 누가 왔을까요? 또 박연이. 그쵸. 박연이 왔던 거예요. 근데 박연이 오는데 그 와중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조종에 알려주니까 이제 조종은 난리가 났던 거예요. 청나라 사신이 청나라 가서 이 얘기를 다 얘기하면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무마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를 합니다. 엄청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을 먹여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이 아야부야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청사신은 계속 오게 됩니다. 6월 달에도 오고요. 8월 달에도 오고 12월 달에도 오는데요. 6월 달에도 청사신이 왔을 때 이제 조정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박연이 와서 35명, 33명 중에 2명 잡혀 들어갔으니까요. 조선어를 잘하는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제주도의 배가 좌초가 돼서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을 통역할 사람이 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런 업무를 좀 도와주라라고 해서 이제 그 3사람을 제주도로 내려 보내게 돼요. 근데 왜 내려 보냈을까요? 아니, 뭐, 어쨌든 업무는 통역 업무를 맡아라 해서 보낸 건데, 뭐, 유배인가? 원래는 뭐냐면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뇌물을 먹여서 그 일은 없어졌지만 그 일을 또 다시 불거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조선말을 가장 잘하는 3명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없으면 네덜란드를 통역할 사람이 없거나 사정을 잘 모르면 그런 게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시도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말 잘하고 문제될 사람 3명을 빼버린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 33명 중에 3명을 볼모로 우리는 저기다 잡아놓겠다. 그러니까 딴짓을 하지 말라. 약간 협박.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3명을 돌린 것 같아요. 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8월, 12월 달에도 오는데 그때 역시 이제 가택연금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듬해 55년으로 가다 보면 정월 초에 이제 2번이나 사신이 오게 되는데요. 이 올 때마다 조선의 대신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신들이 죽여버리자.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또 임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 왕 걸 죽여버리는 건 또 맞지 않으니까 그 관련돼서 3일간 어전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자, 살리자라는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살려 보내는 쪽으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3일 회의 끝에 이 사람을 이제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선에서 멀리서 유배를 그게 보내야 된다. 유배구나. 그것이 이제 지금 말하는 전라도 강진에다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양인 최초의 유배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유배지에서 생활은 어땠을까요, 교수님? 그 당시에 뭐 그다지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그 뭐 주민주택 뭐 일반 주택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기근도 있었고 다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국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가 없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효종 때는 조금 대우가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식량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일용직처럼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구걸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59년 말부터 62년까지 대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도 엄청 춥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강진에서 이 33명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 올립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매달 이런 월급을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조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처음에 33명이 왔는데 7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22명이 됩니다. 11명이 죽어요. 뭐 병이든 뭐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22명을 여수에 12명, 그 다음에 순천과 남원에 5명씩 이렇게 옮겨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점점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적고 또 어떤 수령이냐에 따라서 이제 대우하는 게 좀 틀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중들하고 좀 친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를 배웁니다. 뭐냐? 이 중들이 동양 다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 네덜란드 사람이 상인이잖아요. 이렇게 뭐 팔고 하는 거에 재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파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두드리고 나면 뭔가를 주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벌어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상인이다 보니까 작은 배를 해서 이 섬 같은 데서 이제 목화, 섬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유통을 하면서 마진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배를 사고 이제 여수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조선에서 이분들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서 어렵게 뭐 배를 사기 위해 구걸도 하기도 하고 뭐 일본에 이제 가서 배도 한번 구해보려고도 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탈출은 성공했지만 저는 조선이라고 하면 아예 치를 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조선 방향을 보고 뭐 아예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왜 하멜 표류기를 쓰게 된 걸까요? 하멜이 어쨌든 이제 53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제 자카르타에서 출발을 해서 7월 달에 이제 대만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7월 달에서 이제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에 대만 해역을 지나면서 이제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원치 않게 이제 제주도에 포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이제 대만의 대지마 상관은 이제 언제 오나 하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쯤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기다리다 이듬해 54년 10월 달에 동인도 회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배하고 선적물은 결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원 64명은 전원 사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후에 그 중에 8명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멜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선에서 13년간 겪었던 산전수전을 다 얘기하는데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얘기한 것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표류기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멜은 자기가 자카르타에 남아서 계속 그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7사람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편에 이 보고서가 가게 됐는데 이 필사본이 출판사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치 않게. 예, 그렇죠. 하멜이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필사본이 이제 이 출판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자, 이게 하멜 표류기인데 저도 읽어봤지만 되게 술술 익히더라고요. 안에 보면 날짜별로 해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당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조선 왕국기라고 뭐 풍습이라든지 장례 문화, 결혼 문화들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던데 세 분이 생각하는 하멜 표류기의 의의 뭐라고 보세요? 우리 권창희 교수님. 예, 일단은 그 하멜이 와서 일단은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자연의 힘으로 왔다가 보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13년 동안의 기록을 이제 세계 만방에 유럽 특히 유럽의 베스트셀러로 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걸 알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북벌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문물이나 문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봤거든요. 또 새로운 개념으로 그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럽에서는 관심이 있었을까 보여지고요. 유럽과의 어떤 교역의 공공무역의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하멜 표류기가 그 제주를 포함한 뭐 조선에 대해서 이제 서양 세계에 알려준 최초라는 것에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 대부분이 10대부터 20대, 뭐 그리고 30대 이런 청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역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그 17세기 해양 대국이었잖아요, 네덜란드가.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젊은 청년들의 도전 정신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그 네덜란드나 뭐 이런 쪽하고 이제 그런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연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 조선은 서양에서 봤을 때는 미지의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 이제 조선을 서양에 알렸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 하멜의 직업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메모하는 힘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년 전 일을 지금부터 작성해서 쓰라고 하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지에다 그걸 꼬박꼬박 썼고 그것을 바탕으로 13년간의 이 책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항은 꼭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좋은 수령도 만나고 거기서 말하는 나쁜 수령도 만났지만 그런 와중에도 본인은 항상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어떻게 이제 성공을 해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본인이 원치 않지만 이런 책이 나왔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본국에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계속 꺾이지 않는 있었던 마음이지 거죠.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멜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그 하멜 국제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의 운명처럼 표착하게 된 일이지만 뭐 제주나 조선을 알리게 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로 해서 많은 연구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원래 민간 교류 활동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향한 콘텐츠, 지금 제주의 콘텐츠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계속 네. 연례 행사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네. 앞으로 저희는 계속 연례 행사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가 2회째 네네. 학술 세미나 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올해였어요. 그 하멜 상선 전시관이 철거가 됐는데 어쨌든 하멜 일행의 표착지가 제주였던 만큼 이걸 제주의 콘텐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정말로 이제 하멜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나올 만한 유럽에 다 알려지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보여졌던 이제 그 전시물은 사라졌지만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디지털 아트라든가 VR이라든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다양한 또는 지역 기반으로 한 오토 플랫폼. 그래도 우리가 표착지에는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이러한 이제 유럽과의 어떤 교류의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 관광 자원으로 또는 우리의 자원으로 정말 국가 자원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상선 전시관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거를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이 된다면 뭐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물론이겠지만 앞으로 다양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교류나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선은 이게 청소년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도전 정신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즘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많은 다른 콘텐츠로도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서 또 제주에 필요한 콘텐츠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회 국제 학술 세미나를 무사히 마쳤고요. 올해 이제 8월 12일에 2회 국제 학술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이 행사는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수나 강진이나 다른 곳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큰 분위기 학술 세미나 내지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라든가 하멜과 관련된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하멜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는데 서양인의 눈으로 바라본 17세기의 조선, 또 그 안에 제주의 모습도 흥미로웠지만 저는 무엇보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하멜 표류기를 펴낸 핸드릭 하멜의 끈기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도 이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시간 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